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서 직권남용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등을 두고 내란 특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안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만나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계획, 검찰개혁 로드맵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 등을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호관세 25%를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관세 서한 보낸 지 하루 만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종의 압박일까요? 뭐 이 얘기는 새삼스럽지 않죠.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한 적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그 부와 그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국방비라든지 또는 미국하고의 어떤 방위비 분담 또 미국하고의 미국하고의 무역에서 보고 있는 흑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한국과 일본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8월 1일 상호관세 문제도 한국하고 일본이 동일하게 25%고 거의 네.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하고 일본이 중요 품목이 일부 겹치고 일부 다른 건 있지만요. 되게 자동차나 철강 뭐 이런 것 등들이 거의 겹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통상 문제라고 하면 네. 통상의 밸런스 균형을 맞춘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부 무역과 관련돼서 양보를 하면 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네. 과거 미국이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운영비와 관련돼서 관세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기 물론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 미국의 연방정부의 그 그러니까 재정부다 그 규모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기에는 미국의 어떤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세금 인하죠.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근데 미국인의 일반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 재정 적자의 미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고 아마 이게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여타 EU 국가들의 저항이 상당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할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자, 일본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일본답지 않은 반응을 내놨어요. 이시바 총리는 아니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집권 자민당은 뭐라 그랬냐면 분노한다 이러고 일본인답지 않은 되게 이제 감정을 숨기잖아요. 외교적 언사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귀국을 하고 어쨌든 8월 1일 이전 그러니까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서 좀 톱다운 방식으로 그 정상 간에
그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전술적인 변화가 중간 선거도 있는 것 같아요.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선거를 의식한 그 민심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어 왔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대응 방식도 하나로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는 로키로 해서 어떻게든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이시바 총리하고 어떻게 좀 잘 소통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세게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트럼프 방식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벌면은 조금 더 그 전략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그 좀 시간 좀 벌 필요가 있다. 좀 시간 지나면 오히려 그 트럼프가 더 그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협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 없다 해서 안에서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도 보면은 이 그 예측 가능성이 자꾸 흔들리니까 보는 관점 대응 방식도 틀린데 어쨌든 간에 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형식상으로는 바텀업 방식인데 바텀업 방식인데 밑에 알아서 밑에서 협상해라. 그리고 결국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정상회담 하겠다 이러는데 내용상으로 사실은 탑다운이거든요. 밑에 맡겨놨지만은 가이드라인 딱 정해놓고 여기서 물러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밑에 재량이 별로 없는 거죠. 뭐 루비오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국무장관 만나봐도 국무장관도 정상회담에서조차도 아무런 뭐 재량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응은 양쪽으로 다 할 수밖에 없다. 밑에서는 그 협상을 하되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조금 그 주도권이 있는 이슈까지도 다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같이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그 선에서는 그 트럼프와 직접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또 하나 제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새 정부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부족하다. 약간의 의구심, 대선 과정에서도 벌써 있었던 의구심이 그 희석이 그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불필요한 의구심을 안 갖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우리 대통령실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하나 딱 소개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홍익표 의원님. 5230님이 대한민국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미국과 협상은 우리 정부도 때론 거칠게 또는 올곧게 나가야 할 듯요. 정치권도 힘을 모아서 잘 타협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 제안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좀 이따 해주시고 지금 하시던 말씀부터. 그것도 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5%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에서 25%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모든 물건이 수입 물자들은 대개 그 25%하고 평균 25%라고 치면 25%가 인상되는 거예요. 이대로 됐을 땐 미국에게도 결코 이로운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럼 물가 인상률이 얼마쯤 나올까요? 물론 이 소비자 수입 물가가 전체 물가를 다 좌지우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그 미국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자극을 줄 거예요. 이게 25% 평균 수입 물자 관세가 25% 올랐다고 하면 아무리 영향을 안 줘도 저는 10% 가까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노동자나 일반 서민들은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않으면 견뎌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예를 들면 있죠. 수입 물자 안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입 물자가 10% 이상 오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 트럼프의 저런 방식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나가는 것은 저거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물론 7월 중하순경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지만은 이것 자체를 물러서기 시작하면
일본은 사실은 25%의 관세를 맞으면요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불에 팔리던 물건이 네. 12,500불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상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20%가 관세가 인상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50%가 인상되나 100%가 인상되나. 그렇죠. 어차피 그 가격으로는 더 이상 무의미하고 미국 내 생산하거나 아니면 미국 수출을 포기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에 우리도 물러서면 안 되고요. 도리어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통상위원회 그 국회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거꾸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관계 악화, 한미동맹 우려 뭐 이런 걸 해서 미국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도리어 굉장히 떨어뜨리고 불리한 협상을 받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 좀 뭉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뭐 만약에 극단적인 표현하면 미국이 뭐 돈 많으니까 방위비 알아서 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우리 공짜로 줄 수 없다. 사용료 내라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예컨대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자, 여튼 민주당이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통상특별위원회 구성. 이거 아마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또 이렇게 좀 갈리면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야당이 잘 협조하면서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굳이 가질 이유도 근거도 없지 않나 싶어요. 뭐 일부러 뭐 정부 정책에 한번 좀 세게 한번 좀 엔티하겠다는 생각만이 아니라면은 뭐 그럴 일도 없는 거고 이거는 국익과 그 국가 발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 정부가 미국을 대할 때 협상력이 그만큼 이제 강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야당도 어쨌든 그 외교 라인을 갖고 있는 외교 라인을 풀 가동해가지고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루비오 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뭐 베선트 장관 만나가지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그렇게 될 차원이 아니고 심지어 종교계 인사조차도 나서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미국 기독교 교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 라인을 다 총동원해야 맞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입법적으로는 예산이나 법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예상되는 이제 그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들을 빨리빨리 합의 처리해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크게 손해 안 보고 우리도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위원은 아닌데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처럼 이렇게 배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일단 배석이 배제됐습니다. 그간 좀 한 발언 그 과방위 회의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는 의견 뭐 한번 표명의 얘기였을 뿐 그 정도 얘기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 국무회의에 배석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홍익표 의원님. 요즘 뭐 여야가 다 이진숙의 난으로 지금 우리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또 다른 이진숙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건 되게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합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다음에 그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뭐 이런 분들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석하고 통상적으로는 의결권 또는 발언권도 제한돼 있어요. 발언권도 참석 자체도 원래는 필요할 경우 예를 들면 그 사안이 예를 들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는 참석을 해서 발언권도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시라고 줬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마치 당연직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원칙에 안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본인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임기가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정부의 방송 정책에 대해서 그 좀 관심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절제하고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좀 절제하면서 정말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솔직히 자기 정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역에 여러 소문이 나왔지만 내년에 어떤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 그 이 자기 어떤 그 네임밸류 그러니까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찰과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 정치를 한다. 이건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어떤 발단이 이른바 이제 방송 3법을 처리하는 과방위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이른바 방송 장악이냐 아니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느냐 이 문제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그냥 어차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자 대통령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이제 왜 국무회의 발언을 했느냐 자기 정치하느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정치 우리 정부 때라면 자기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서슬 푸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예컨대 뭐 보수 여전사라는 예. 뭐 그런 그 프레임이랄까요. 뭐 그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자기 그 말하자면 그 자리랄지 뭐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바늘방석인데 그게 더 힘들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그 태도가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좀 궁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걸 왜 밖에 나가서 비공개로 이야기한 걸 왜 국회에서 이야기했느냐고 말하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국무회의가 언제부터 비밀이 됐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네. 그거를 그 무슨 비밀 회의를 했는데 밖에 흘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시가 아니고 뭐 의견 개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게 의견 개진 따로 있고 지시가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럼 방통위도 한번 방송 3법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좀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걸 그냥 거꾸로 이진숙 위원장이 심각히 안 받아들이고 뭐 의견 제시인데 뭐 지시도 아닌데 하고 뭉갰다. 그럼 오히려 더 민주당이 난리 피웠겠죠. 대통령 말을 갖다 그렇게 막 씹었다. 뭐 항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당연히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이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배제시켜버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무슨 뭐 그 신호가 울린 것처럼 대거 이제 일어나서 이준석 위원장 그만둬라 사퇴하라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 자리인데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 눈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홍익표 의원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대로 과방위에서 그 방송 3법 처리하는 그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 방송 3법 관련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좀 신중한 논의를 거친 뒤에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뭐 정권 바뀐다고 막 사장 막 바꾸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회의에서 아니 대통령이 방통위안도 좀 하라 그러고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확인해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인지 언제 그 상임위원장단 그 만찬인가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통령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지금 이 방송상법이 자신의 뜻과 부합된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다. 이걸 전했거든요. 예. 자 그럼 그 전에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처리를 원했다고 했던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강하게 이거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국회 쪽 의원들의 얘기에 설득을 당한 건지 혹시 경위 파악이 좀 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경위 파악까지는 예.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확인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제가 문제 삼으려고 제가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 거는 예. 이진숙 위원장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지시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라고 하는 거나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의견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럼 대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국회는 이미 국회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예요.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이게 그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던 내용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썼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상황이었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것이 잘못됐다 부정적이다 두 가지 방식 접근이 있겠죠. 하나는 막거나 막는 방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쓰게 하는 건데 대통령 거부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은 민주당의 여당의 대통령이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더 바람직한 안,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포함한 더 좋은 안을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현실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라면 입법 보완을 얘기를 하겠죠. 여당 측에 주문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고위당정 협의라는 게 여당 쪽엔 있잖아요. 정부 여당 간에는. 그런 방식의 프로세스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그 어떤 준비를 한 건 제가 확인되지 못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한테 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자체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직자라면 공직자에 맞게 일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정치 싸움을 걸고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희생양 프레임을 내가 정책으로 탄압받고 희생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떠오르냐면 최근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 이제 그 인사청문 준비단 거기 출근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검찰 개혁하겠다. 예. 뭐 이거는 검찰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신중한 그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취임 한 달 근데 이제 당권 주자들 박찬대, 정청래 이런 분들은 추석 밥상에 검찰 개혁 완수 올리겠다 막 이랬고 그거 참 딱 취임 한 달 되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질문을 받고는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당권 주자들의 약간 힘을 실어주는 10개 정도는 그 추석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 아주 그 프로세스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더라도 해서 결국은 그 국회의 어떤 그 요구랄까 강성 지지층이 요구랄까 이거를 대통령이 초반에는 통합이나 어떤 그 협치나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런 느낌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볼 때. 대통령이 안 바뀐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나. 그렇게 보십니까?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숱하게 많았잖아요. 말 바꾸기. 뭐 기초 올해 총괄 작년 말인가도 죄송합니다. 그 기초 소득 포함해서 이제 기초 시리즈 그 위원회 네. 본인이 이제 그 위원장 그만두고 하면서 그 제고할 듯이 이야기했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그것도 다시 부활시키고 예를 들면 뭐 주 45시간인가요? 네네. 그것도 다시 뭐 융통성 있게 할 듯이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백하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뭐 이 시간에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정을 저렇게 운영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되고 나서는 그래도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무게가 무게인 만큼 그런 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뀐 거죠. 안 바뀐 데다가 상황이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하니까 자신감까지 붙고 또 주변 사람들이 지지율 오를 때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냥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의 현안들 처리하자 초반에. 그러니까 말이 바뀐 것이 기본 원인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태가 기본 원인이 대통령 말이 바뀐 것이고 말이 바뀐 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섭성이 있었는데다가 지금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배경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이준석 위원장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그 언론과 국민들도 다 언론 방송 3법을 비롯해서 그 민주당 주요 법안들을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방향을 바꾸었다. 대통령이 그 국정 책임자로서의 그 신중함 때문에 바꿨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린 게 문제인 거죠. 이준석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할 때는 그 이준석 위원장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모든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굿캅 배드캅으로 해서 이제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과방위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닌데 네. 민주당이 그렇게 가는 것 같다. 조금 이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을 바꾸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말 바꿨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홍익표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지지율 받쳐주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정 지지율 뭐 받쳐주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되고 요참에 우리가 뭐 협치나 통합보다는 일단은 현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먹혔다. 그런 흐름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뭐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답답한 거는 전략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 거부권도 이제 못 쓰고 뭐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방도가 사실 없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민주당 안과 병합 처리할 수 있는 자신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얘기는 계속 민주당 안에 반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 언론계 관계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안도 굉장히 괜찮다. 정말 도리어 야당 입장에서 그 방송을 국민에게 그리고 정치권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부 여당이 방송 장악에 어려움을 그 방송 장악을 못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요. 근데 지금 도리어 방송 장악을 권력이 방송 장악을 못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당이 내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야말로 그 명분과 실리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도리어 야당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좌지우지 않는 공영방송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의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왜 야당이 돼가지고 안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꼭 하지 않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프로세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관련 언론업계에서 이 안은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라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한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은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건 당무 개입이고 국회에 대한 도리어 반대로 개념은 국회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의 자신들의 표현대로면 민주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더 좋은 대안을 갖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방송 장악, 방송을 국민에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더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고 3077님이 아마 한미 협상 관련한 그 댓글 같은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제 아파트 대출 빚 다 갚았어요. 후련하고 뭔가 당당해진 느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좀 더 당당하고 스마트한 모습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협상해라. 그 대신 그 실리와 국익을 최대한 챙기되 당당하게 협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무더운 날씨에 도로의 교통량이 많은데요. 퇴근길 곳곳에 돌발 구간이 더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정릉 램프 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성산 램프부터 쭉 정체입니다. 반대 성산 쪽도 종암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속도 더딥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그 사이 동호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1, 2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은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입니다. 가양대교에는 추돌 사고가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일대 밀리기 시작하고요.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7km씩 정체길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용담터널 사이 지체 서행하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쭉 밀립니다. 그 사이 일직분기점 1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도 마도에서 송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89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품격 있는 두 분 대담,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등원해서 활약하는 날 기대해 봅니다. 아니 뭐 반드시 제일 감사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했는데 이름 똑같은 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10여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뭐 그다음에 자기 실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신체적으로 제자들을 동원할 일종의 갑질 논란. 최근에는 두 딸을 다 조기 유학 보냈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때 보내서 그게 우리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중학교를 안 마치고 보내면은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 초중등 교육법 위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논문 표절.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흠결이 있을 텐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이러면 직접적인 낭패 사유가 되듯이 통상적으로 교육부 장관한테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교육 관련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을 때 아무래도 더 그 가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인데 무슨 뭐 교육부와 무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뭐 좀 약간 양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표절 논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이게 아마 이 중학생 때는 가려면은 고등학생 이전까지는 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그게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아마 여론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해명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마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정업계, 그 교육계 쪽에서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야당 쪽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청문회 할 때 보면 그 업계에서 괜찮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뭐냐면 제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떤 의혹이 나왔는데 도리어 그 지인들이 전화해서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좋은 경우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아마 뭐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전화가 많이 가겠지만 각종 그 제보가 쏟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행사에서 뭐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그렇죠. 예컨대. 그래서 아마 무슨 미술관 같은 데 있던 것 같아요. 갤러리. 거기서 갤러리에서도 이의 제기를 해서 뭐 사과를 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그 같은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뒷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다고 치고 또 다른 장관 후보자 중에 조금 이분은 조금 더 봐야겠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한두 명 정도, 한 명 정도라도. 뭐
언론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 예. 정도 좀 정경영 그렇죠. 장관이라든지 좀 몇 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 충돌 뭐 이런 거요. 이해 충돌이나 또 뭐 투기 뭐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근데 질문 드린 김에 그러면 결정적 한 방 아니면 뭐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는 게 맞긴 맞는데 여하튼 이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뭐라 그럴까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어차피 이거는 그 표결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 또 표결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부결시킬 방법이 없는 그 장관 청문회인데 거기다가 또 민주당은 한 사람도 낙마시키지 않겠다고 목표를 공개적으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도 보면은 완전히 청문회가 아니고 여당 의원들은 뭐 그 김민석 후보 그 당시 후보 옹호하기 급급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문회 무력화시켜 버린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당이 좀 전에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당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전투력을 발휘하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언론에서 제기한 것도 당연히 그걸 여론화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제기한 게 있으면 그 현장에 가본다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 비주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언론이 제기한 걸 그냥 참고만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 특정 언론사가 뭐 모든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권이 나서서 야당이 나서서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홍 의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전략과 결기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검증 이슈가 별로 없는 거. 그렇게 되니까 뭐 청문회는 벌써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민주당도 당연히 또 그렇게 이제 세게 이제 옹호하면서 나오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하면은 꼭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재숙 뭐 후보자 정도가 그것도 뭐 민주당이 결단해서 뭐 버리기로 하면 버려지는 거고 우리 당이 공로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뭐 유일하게 주진우 의원 정도가 좀 총리 청문회에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주진우 의원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은 주진우 의원 오늘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도 낙마 못 시킬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청문회 가서 낙마된 장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거나 이미 청문회를 가려고 할 때 거의 반은 죽은 상태로 와야 이게 낙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되면 그 문제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국회 소통관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게 하고 충청 지역에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교육계 인사들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특정 장관 얘기하니까 어떤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장관 관련된 해당 업계인 사람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기자회견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단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조직해서 사실은 그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야 낙마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품 안 팔고 전략이 없다는 게 계속 서류로 뭐 어떻게 하고 청문회 가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내가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생각하는 거는 제 보기에는 그렇게 낙마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일종의 패배주의, 매너리즘, 무력함 이런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는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자,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발부 여부의 가장 관건이랄까요? 뭐가 관건이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 일단 혐의는 직권남용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방해하고 비화폰 삭제 등등 이렇게 한 누대건이 나오고 있는데 영장 발부되려면 통상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또 영장 발부가 잘 안 되는데 그 사안은 중요하죠. 사안의 중대성은 뭐 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영장 판사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것인지 입증됐다고 보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또 판단해야 될 텐데 특검에서는 도주 우려를 넣어가지고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죠. 네. 근데 뭐 판사가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것이고 증거인멸 가지고는 좀 고민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김성훈 그 경호차장이라든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특검에서 검찰로 오면서 바뀌고 검찰에서 특검을 오면서 바뀌고 특검에서도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이것이 그 진술에 대한 회유 협박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할 것이고 특검은 지금 이제 대통령 쪽 입장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네. 뭐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마지막 단계에 이제 여론 뭐 아니라고 그래도 수사도 여론 수사 이런 경우에는 뭐 재판도 이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여론은 대통령한테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만약 영장 판사가 여론까지도 감안을 한다면은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한테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하셨던 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검과 공조수사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3대 특검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은 VIP 경로설,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의 측근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V제로로 불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대 특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뭐 김건희 여사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랬을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러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법조계에서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통상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뭐 이 문제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뭐 일부러 제가 약간 더 중도적인 또는 뭐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정책 성향과 관계없이 법조인들의 대다수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건 아까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범죄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인멸은 그 증언이 엇갈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김성훈 차장이나 등등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도주라는 게 꼭 해외로 도망가고 안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도주 우려의 일부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아마 영장 발부에 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녹취 관련돼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냐 김건희 정부냐 할 정도로 김건희 씨 관련돼 가지고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뭐 이
개인님과 관련된 스캔들 게이트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정 운영 전반도 사실상 김건희 씨가 V0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통상 V라고 할 때 대통령을 우리가 은어로 속된 말로 했을 때 그냥 VIP라고 하면서 VV 이렇게 하는데 V1이 보통 이제 대통령이죠. 예. 근데 V1보다 더 높은 V0라는 게 나오면서 V0가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지금 세 가지 그 특검에서 지금 그 해병대 장병 사건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엊그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누구야 그 안보실 차장. 예. 이 양반이 사실은 김태효 씨. 네. 이 김태효 씨가 원래 이제 그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김태효 씨가 왜 논란이 있었냐면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이 근무를 했어요. 안보실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가깝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개 해병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이렇게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 게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고리가 김태효 씨. 그리고 김태효 씨가 그 한 아파트에 사는 거거든요. 수초동에. 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김건희 씨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등등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 해병대 장병 사건도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3대 특검이 협조 공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원장님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께 그거 여쭤볼게요. 윤희숙 전 의원은 뭐 정책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좋게 평가하는 분들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구조 속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의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당대표가 좀 이거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코워크를 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윤희숙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 제안 받았을 때 혁신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의 핵심 이슈 과제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의가 있었는지 그게 없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있었는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락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기대하기가 별로 기대가 뭐 그렇게 크게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상황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송원석 원내대표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 혁신의 핵심인 인적 청산 거부했는데 뭐 갑자기 또 윤희숙 위원장한테 수락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럼 그거 빼고 무슨 그 혁신을 하려고 그걸 수락했을지가 좀 의문이고 만약에 그 차기 지도부 지금 현 지도부는 어차피 비대위는 한시적이니까 차기 지도부가 그 혁신 정부가 지도부가 들었으면은 그 지도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핵심인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그런 걸 주장하는 그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다 나와야 되고 그것도 당원들 앞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혁신 이야기하지 말고 딱 찍어서 혁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고 이 인적 청산을 확실하게 하고 가능하면 뭐 딱 이미 일침이 공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요런 사람 정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쇄신해야 된다라고 딱 공표하고 당원들로부터 지지받으면
그건 이제 당대표 되고 난 뒤에 힘이 실리죠. 추진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면은 새 지도부가 나와도 결국은 의원들 다 반대하고 뭐 이래 버리면은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많아서 만약에 혁신 생각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을 바꿔가지고요. 민주당 당권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 발의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제한하고 특히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 중단하는 환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한다더니 야당을 아예 말살하려 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는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왜 걱정하죠? 그냥 저 같으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면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겠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당연히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복권 제한을 해야죠. 그 다른 일반범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란범 배출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중단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통상적으로 이 법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도 그 또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행태에 이걸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걸 왜 반대합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유원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13살이지만 유원이는 아빠의 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힘든 아빠. 오른쪽 편마비와 뇌기능 손상으로 대화도 불가능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며 식사도 묽은 죽만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원이가 아빠를 돌보는 동안 엄마는 황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황태 한 마리 손질에 150원. 하루에 300마리를 다듬어야 하는 엄마의 손끝은 억센 가시에 찔린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유원이. 하루빨리 자라서 집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유원인의 가족이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지금 30에서 38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파주와 가평 37.6도, 서울도 35.2도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이 강해졌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무덥겠고요.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겠고 오늘 저녁까지는 인천 및 경기 서해안에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가량 되겠고요. 또한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가량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맑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등 20도에서 2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서울과 전주 35도, 대구 32도 등 26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읍의 기온이 37.8도로 가장 높았고요.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5도를 넘었고 일사까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상과 더불어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박 전 단장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등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를 소환하고 대기업에 180억 원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직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숙명여대의 요청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이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언제 처리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 원내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현정 의원님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먼저 쟁점 법안 처리 여부나 시기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방송 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그 쟁점 법안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의장이 이미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공통 공약으로 되어 있었던 거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것들과 또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네.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개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해서 7월 임시국회 때 그 처리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방송 3법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또 방송이기도 하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알려진 바는 좀 뭐 신속한 처리라기보다는 적어도 이거는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신중한 처리를 선호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데 방송 3법 그
국회 과방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발언도 있었고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긴 했지만 여튼 대통령이 방통위안도 마련해 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거 확인합니다 이랬고 아마 또 묘하게 그때 아마 상임위원단장 만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방송3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 김현정 원내대변인께서는 그 경과 과정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대통령님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예, 원래 예. 우리 방송3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관되게 우리가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야가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송 3법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의 독립성,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의 방송 3법은 야당에서 반겨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대통령이 다 그냥 공영방송들의 사장이나 이사들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학계라든지 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 이사회의 숫자도 늘리면서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여당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법안들 중에 어떤 거는 빠르게 좀 해야 될 민생 법안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수기를 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법안들도 이제 일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이렇게 소통이 잘 좀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추진했던 그 최민희 위원장이나 저 방통위 상임위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전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그 일정대로 이제 추진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이랑 그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도 이제 끝나서 딱 이제 당정대가 다 같은 이제 입장이다라고 네네.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좀 뭐 폭넓게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그 어떤 정치권의 영향받고 그러면 더 대통령의 영향받고 이런 부분을 고치자 이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바꿀 수 있고 그런 측면 하나하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그게 역시 어떤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세력들이 그래서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들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 방송 3법이 종전에 그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훨씬 더 수월하게 공영방송을 이렇게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흐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예를 들다면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의 뭐 속도 조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일성도 그렇고 쭉 통합, 협치 이거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취임 한 달 좀 지났고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일단 속도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뭐 국민 민생 경제가 어렵다 이런 그 명분을 두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 좀 지리멸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거는 발목 잡기 집단이다 이런 식의 약간 간주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거 정말 처음부터 너무 일방독주하는 거 아니냐 전혀 협치가 아니고 이런 비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6월 16일 날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고 저희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고 그 이후부터 거의 매일 찾아가서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주 1회 이제 정례 그 회동도 제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자주 만나긴 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관점이 서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은데 네.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총리 인준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여당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무기력하게 보인다 국민들한테 그런 너무 끌려가면. 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건 사실인데, 또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는 대단히 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득은 했지만 안 되니까, 원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최대한 설득하고 논의하고 협치하는데 안 되면 표결로 간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리고 또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죠. 네.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보다가 결국은 1,500만 그 소액 투자자들,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에서 그것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민심이 계속 오니까 결국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서 합의로 처리한 성과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선 그 공통 공약들에 대해서는 가칭 대선 민생 그 공약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같이 처리하기로까지 합의가 되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야 간에 협치의 그 물꼬도 지금 트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쟁할 것은 정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특히 민생이나 국민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정쟁보다는 협치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정권의 초기 아닙니까?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또 그런 환경과 상황이고, 국민들의 민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을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좀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당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막는다고 해도 이제 얘기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반대하는 것도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 약간 전술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이게 여론이나 지지도나 이런 수치에 좀 민감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야당의 2배에 달하는 여당의 지지율,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이 지리멸렬하는 모습. 그렇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원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도 이제 그 관저에서 만찬에 같이 가서 이제 대화도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날 때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에 일입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근 시간 없이 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참모들도 그 내각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평가를 잘 해주셔서 뭐 이렇게 4주 동안 이제 여론은 추세가 중요한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단히 그 좋은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혁의 적기는 6개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끌게 되면 정쟁화되기 때문에 개혁도 실패하고 뭐 이렇게 원하는 바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개혁 법안들은 임기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이라든지 국민들 위해서 좋은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918님이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정치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대박 기원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김현정 의원님 소속 상임위 정무위원회입니다. 사실 금융 쪽에서 이제 일도 하셨고 거기에 아마 노조위원장 하셨죠. 네. 예. 그렇게 하셨고 정무위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금융기관들이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저 혼자 했는데 지금 정무위의 어떤 핵심 현안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상법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좀 5가지를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법안을 냈었는데 그중에 3가지만 통과되고 2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남은 2가지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하는 그 2가지는 이번 7월 임시회에도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는 네. 계속해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 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의지와 실제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뿐만 아니라 상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예.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본시장을 망치는 흐트리게 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거를 주주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또 활용되는 악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 간에 합병할 때는 지금은 주가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할 당시에의 주가를 눌러서 네.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도 공정가액이라든지 그런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네. 그런 식의 자본시장법 개정들도 잇따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안들 이미 많이 발의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안입니다. 네. 자, 검찰 개혁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이제 공청회 열었고 우리가 사실 민주당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여러 가지 얼개는 조금 많이 알려졌어요. 민주당의 이제 검찰 개혁 방향은 공청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어떤 거를 하려고 여는 공청회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공청회 하면 이제 주요 이슈나 쟁점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검찰개혁 사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검찰개혁 사법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우려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이제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 검찰개혁 사법의 핵심이 보면은 이제 기소를 전담하는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기 분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남은 것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검찰개혁 사법을 보면 검찰청은 없애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그거와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은 3개로 분리하면서 이제 중수처하고 국수본은 행안부 소관으로 두고 또 요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3개의 조직에서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요게 지금 검찰개혁 사법의 골격이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우려되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보면은 좀 요약해 보면은 이 검찰권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경찰권이. 네네. 수사기관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의 수사력 약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검찰이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중수처로 나눠지니까 현재 있는 검사들이 나눠서 이제 그쪽에 배치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수처에 배치되어 있는 공소처에 네. 그 기소청에 배치된 검사들은 그대로 검사로 이제 기능하는 거지만 이제 중수청,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 같은 거는 일반 이제 그 저거로 바뀌잖아요. 예, 검사가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은 3개인데 검사가 수사하는 그 기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다 같은 식구였잖아요. 예, 기소청에서. 예. 그러게 그쪽을 좀 더 좀 잘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검찰에 대한 경찰에 대한 그 통제 방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주장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검찰총장이 없어지잖아요. 예. 검찰총장이 없어지고 차관급인 이제 그 공소처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장이.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위반은 아니냐. 뭐 이런 뭐 그 의견들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직 그렇다 그게 딱 그냥 헌법 위반이다 이거로 단정 지을 건 아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완적으로 경찰청 비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기 뭡니까 그 자치경찰제를 좀 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검찰개혁 4법에 보면은 공수처가 그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기소권까지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경찰을 또 통제할 수도 또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영장 같은 경우는 기소청에서 전담하거든요. 역시 검사가 이제 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통제 장치들은 지금도 좀 갖춰져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이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복잡하네요. 여하튼 잘 이렇게 하나하나 저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 자체 TF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공동 TF 구성을 제의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TF는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비공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른 이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이제 야당들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기해서 그 논점들을 정리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 과정의 내용들이 또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정쟁화될 소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비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받아서 거기에다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것이 수기 과정 거쳐서 이제 상임이나 이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들을 또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협치는커녕 이제는 야당 말살에 나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되는 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법안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이 소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다만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제는 말살을 하려고 하냐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만 이제 사실 그 불법 계엄이나 내란 행위 같은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엄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찬대 의원이 당권 경쟁도 좀 의식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센 후보 2명이 딱 붙어서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나요?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볼게요.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후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치 토크 코너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구도에서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상당히 결기도 있고 정책적인 마인드도 있고 한 분이긴 하지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김현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른 당이 이기긴 하지만 어떤 점부터 어디부터 시작해야지 이 좀 실타래가 풀릴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이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한 그 이유가 처음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그거를 사실은 그 무마시키려는 거로 그걸 명분 쌓기용으로 사실 그 송원석 그때 원내 후보가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는 그 혁신위원장이 결정권이 없거든요.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도부가 온통 친윤 일색으로 지금 지도부도 구성되어 있고 친윤이라는 구세력들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반 정도밖에 기간이 되지도 않고 혁신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했나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한 것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인적 쇄신하고 뭐 그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본인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퇴는 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럼 혁신위원장을 그 처음에 수락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보 받고 시작했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뇨한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정권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결국 6대 혁신안까지 도출했지만 결국은 그 이제 용두사면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정권을 받아서 만든 그 주도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 지도부 또는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였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적 쇄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이 빠진 상황에서의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사퇴하고 윤인숙 전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벌써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인적 쇄신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혁신과 쇄신의 핵심은 사실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인데 역시 인적 쇄신이다. 결국은 그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봉쇄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될지 저는 큰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제 특검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선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 의원들 체포 동의안 때하고 너무 다른 얘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 23년도 9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로 왔을 때 저희는 그 당시에 그것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다.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67명이 서명해가지고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도 그 의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때는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본인들이 한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터잡아서 이제 뭐랍니까 특검에서도 체포에서 이렇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것이고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그리고 일본인들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 통보 소환을 받아들고서는 일본이 불쾌감,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 뭐 혼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네. 사람들 속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네.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소리는 잘 안 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불만보다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받으고서는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미국의 압박에도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의연한 자세를 보여줬고요. 집권 자민당도 동맹국을 배려하지 않은 데에서 화가 난다라면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상호관세 부과를 어떻게 조율할지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율표 들고 보여줬잖아요. 네. 그때 일본 24%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달이니까 석 달 가까이 협상했는데 24%가 아니라 더하기 1%,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서한을 보낸 겁니다. 결국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본 자민당도 무례한 미국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사실 그 집권 자민당은 미국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얘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대놓고 뭐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입장 발표할 때 자민당도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종합대책본부 간부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당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면서 편지 한 장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게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무례한 행동이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 네. 이게 아마 중간 선거하고도 연관은 맞아요.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7차 협상까지 진행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네. 자, 미국과 일본이 각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핵심 사안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이제 무조건 일괄적으로 25%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고요. 일본은 품목별로 좀 나눠서 달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본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관세인데요. 일본은 25%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걸 좀 인하하거나 면제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품목별로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10% 상호관세에 일본에 부과된 14%에서 총 24% 매겼다는 건데요. 문제는 일본이 미국에 수백만 대 자동차 수출하면서 자동차는 대미 무역 흑자의 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자동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도 주력 품목이 자동차니까 이건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잘 팔립니다. 그런데 관세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네. 미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이 미국산 LNG, 옥수수 이런 것 좀은 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미국은 그걸로는 만족 못한다라면서 양측이 좀 입장이 평행선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9736님이 청취율 조사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뉴스레터 K라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다에서 쓰다 버린 폐그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폐그물로 드론을 어떻게 막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폐그물을 하면은 뭐 업사이클링해서 가방 만들거나 파우치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그 폐그물을 가지고 회랑을 만들어서 드론을 잡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물고기 우와. 잡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망회랑.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측에서 소형 드론을 가지고 자폭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망회랑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무기를 뭘까지 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그물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어민들이 사용하다가 안 쓰는 그런 어망을 기부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해에만 250톤의 폐기물을 수거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문소나 포병 진지 이런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 위에 그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오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육군 관계자는 평범한 어망 하나로 적의 드론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알았다면서 이걸 동부 지역, 남부 지역 전체에 걸쳐서 회랑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파 방해에 취약한 무선 드론 대신에 끈이 달려있는 광케이블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그물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 측에 공격했다가 러시아도 역이용해서 드론 공격하는데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이제 폐금을 이용해서 드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다고 해요.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7일부터 8일까지 산성에서 양취현과 타이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해서 경제시설 허리펑 부총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취안에 있는 밸브 회사 직접 방문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타이완을 찾아서 산시성이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산업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산업을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존 에너지 말고 좀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이 중국판 김영란법을 알려진 파란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기강 잡기에도 나섰는데요. 시 주석은 부패를 척결하고 엄격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청렴하고 올바른 정치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공동 대응하게 되잖아요.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인도와 브라질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서 양국 간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늘리기로 했어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룰라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회담을 가지고 공동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지금 하는 무역 규모보다 3배 정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배나? 네. 룰라 대통령은 단기간에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모디 총리가 브라질이 자국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를 도입할 계획을 하면서 인도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두 나라가 메르코스루의 특혜 무역 협정의 적용 범위도 확대를 해서 인도 수출업체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밝혔고 결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인도와 브라질 협력해서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무역을 좀 더 늘려보자라고 하는데요. 뭐 공공 인프라 외에도 농업, 식품 가공,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두 정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서로 이제 킬러인데 맞아요. 신분 숨기고 부부로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 다룬 영화인데 근데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 폭격 임무에 참여한 이스라엘 여성의 영화 같은 이중 생활이 공개됐다고 해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좀 재밌네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 직접 이 여성과 인터뷰를 해서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 폭격 임무에 참여한 이스라엘 여성 조동사인데요. 이중 생활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참여했었던 여성 군인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이 이중 생활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얼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M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지난 6월 중순에 오늘 갑자기 메이저 M이면 소령인가 보다. 소령. 그래서 이제 출근했는데 사실은 그 미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본인도 가서 알게 된 거라고 합니다. 간 곳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비밀 작전이었고 F-16 전투기 항법사라고 하는데 물론 조종기 전투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요즘은 첨단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조종하는 데만 집중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의 사항을 항법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뭘 떨어뜨리는지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 역할을 맡은 분이 바로 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남편과 가족에는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인데 이렇게 작전만 가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또 사람도 완전히 변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죠? 주변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폭격기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에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네. 조종사 외에도 이렇게 별도로 항법사가 탑승해서 항공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목표 접근, 안전관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성 조종사가 담당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작전 관련해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그날은 막상 가서 몇 시간 전에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일상적인 생활과 자신 직업이 너무나 달라서 네. 자신은 이중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런 작전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또 물론 여성 조종사가 굉장히 드문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탄잭 시설 이런 거 파괴할 때 투입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법이든 성배 시간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조심해야 할 카메라 관련한 판결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A씨가 지난 2022년에 여자친구 네. B씨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네. B씨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세 차례에 걸쳐서 몰래 녹화하고 저장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또한 A씨는 이후에 이 영상을 발견한 B씨가 따지면서 화를 내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예.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서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혐의, 즉 상해.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와인잔을 건져서 거울을 깨뜨리고 벽지를 오염시킨 혐의, 즉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네. 대법원 역시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 상해 재물손괴 이건 이제 인정이 된다. 근데 여자친구 몸을 찍었는데도 불법 촬영은 아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일단 촬영 대상은 신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었다. 화면을 신체로 볼 수는 없지 않는가. 나아가서 그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그냥 담겼을 뿐이지 그거를 클로즈업하거나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건 아니다. 클로즈업하거나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고 해도 영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신체를 그 직접 뜻이에요.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한 행위를 두고 촬영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신체의 실물을 찍지 않았다. 하나는. 예. 근데 이와 같은 해석은 불가피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예.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를 아무리 해석해봐도 신체가 이미 촬영된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를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심에서도 여전히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데 문제를 감지했는지 검사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구성 요건 중에는 소지 혐의도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지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은 소지 혐의도 무죄로 판결합니다. 애초에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이상 이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역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1,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네.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축구 선수 황의조 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는데 네네. 당시 재판부도 황 씨가 영상 통화 중에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 판결이었군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피해자라 그럴까요? 이제 찍혔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이 녹화본을 보고 성적 수치심 느끼고 불쾌감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죠. 이에 따라서 아마 신고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는 일부 입법의 불비라고도 할 수 있고 논의를 거쳐서 개정해야 할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을 처벌하고 반포를 처벌합니다. 네. 즉 촬영 자체를 처벌하기도 하고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반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는데 제3자의 나체 등이 이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에 드러난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에 제3자에게 반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역시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당연히 크게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이를 의식해서 결국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제물, 즉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시 한번 촬영한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추가 규정을 두게 되었었거든요. 아, 그거는 보안 입법을 한 거네요. 보안 입법을 한 것이죠. 그 취지에 따라서 당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사안은 애초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반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반포라는 거는 제3자에게 제공, 제3자에게 이게 제공하고 공유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그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더더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아까는 이제 그 보완 입법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포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 현행 법률상 다른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복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면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비해서 법정형 자체가 낮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저장할 경우에 처벌할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는 아마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당시 촬영물이나 복제물 관련 입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입법적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CTV에 대한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021년 7월경에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보육교사 B씨가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징계하게 하는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1심,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쟁점이 된 거는 개인정보 보호 그 부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 사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이 보육교사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장면 CCTV를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CCTV를 봤더니 보육교사 B씨가 근무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라는 말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말만 전달한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 구술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두고는 1심, 2심 모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봤더니 보육교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두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1심, 2심 판결과 달리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면을 제공했다면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화면을 제공했다면 1심, 2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보통 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안전상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징계 처분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으니 예.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죠. 그 사안이었다면 1심, 2심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텐데 CCTV를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해 목격한 사실을 제3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1심, 2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대법원은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는 영상 자체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CCTV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추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CCTV를 통해서 추출한 정보를 가공한 것에 불과하니 이는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목적의 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CTV 영상을 일종의 개인정보로 간주를 하는 거네요. CCTV 기본은.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유아 보육법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심리하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보호법은 아동학대 방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혹시 모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국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어린이집에 그걸 설치한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네요. 방지 등에 한정되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한정돼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시고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짚어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면 그 일한 사람들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 그래요? 합니다. 모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표지를 부착해 두고 CCTV를 설치하는데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통상 비공개 장소이죠. 비공개 장소에서는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상당히 협소한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한정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수십여 대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씌워서 촬영하지 못하는 행위를 두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결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뭐 취지를 설명을 했겠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너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목적 이외에 너무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뭐 자리를 뭐 10분을 비웠니 30분을 비웠니 만약에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그건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용자가 근태 관리, 비행위 확인, 업무 평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네.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 관리 수단 또는 징계 및 평가 근거로 삼아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든가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예로 이러한 사정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통해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라든가 회사 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 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식을 먹고 난 후에 간식은 맛있었냐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고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 2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5988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 CCTV는 없습니까? 어디에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청취율 조사 아들, 딸 전화보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흐흐. 뉴스레터 K라고 속 시원히 답하고 싶어요라고 고마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베리 매닐로우의 It Never Rain in Southern California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